그다음에 이제 벡터 사용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스칼라 사용과 차이점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림에서 보면 이미 나와 있어요, 결과가. 자, 지금 스칼라 사용에서는 빨간색으로 표현된 값이 그냥 이렇게 선분이죠. 그래서 이 값을 스칼라기 때문에 스칼라 사용이라고 하는 거고, 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도 쓸 수 있을까? 한번 고려를 해보면, 앞에서 A 내적 B는 뭐와 같다?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B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이만큼이에요. B 코사인 세타. 그래서 B의 크기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는가? A 내적 B에서 이만큼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하적인 의미를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이 이만큼이 된다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고, 이것을 A 내적 B의 정의랑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 식이 결국에는 A의 크기분의 A 내적 B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스칼라 사용을 구하라고 하면,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는 위의 식처럼 계산해도 되죠. 세타값을 아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데 모른다 그러면 이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서 보면,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데, 요 빨간색 선분을 보면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다? 이것이 벡터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본 그림은 선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얘는 지금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그쵸, 방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었던 스칼라 사용과의 차이점이 방향이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스칼라 사용을 했을 때 거기에다가 방향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호로 쓸 거예요. 프로젝션에서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쓰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A 벡터가 이렇게 아래쪽에 써지고 B 벡터가 위에 있다는 것은 A 벡터 아래쪽에 써진 글자가 아래쪽에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림에 보면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죠. 그죠?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B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쨌든 B가 있는데, 이 B 벡터를 어떻게 하냐면 이 A 벡터의 수직이 되게끔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러니까 A 벡터랑 B가 수직이란 얘기는 아니고 B 벡터의 끝에서 봤을 때 거기서 수직이 되게끔 내려와서 그때 해당하는 요만큼의 길이에다가, 이 길이만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뭐였죠? 그죠? 스칼라 프로젝션이었어요. 여기에다 뭐만 추가? 이렇게 방향성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을 잘 보면 어느 방향인가요? A 벡터하고 똑같은 방향이죠. 지금 A 벡터 위에 존재하는 벡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서 구한 스칼라 사용에다가 A 벡터 방향으로 방향선만 주면 되는데, 즉 이런 스칼라 사용에다가 방향만 우리가 추가해서 곱해주면 돼요. 지금점은 그냥 곱셈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유도하기, 이 식은 유도하기를 뭐였죠? A B 나누기 A의 크기다. 자, 그럼 방향을 주자. 방향은 어느 방향? A 방향이잖아요. A 방향으로 지금 빨간색 요 화살표, 빨간색 벡터를 보면 A 방향으로의 벡터다. 그런데 A 방향 그대로 곱하면 크기가 A만큼 커지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만큼의 크기를 유지하면서 방향성을 주려면 단위 벡터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A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우리 단위 벡터의 정의가 뭐였어요? 똑같은 A만큼의 방향을 주되 단위 벡터, 길이를 1로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곱했을 때 크기는, 이 앞에 있는 크기는 유지가 되면서 방향성만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위 벡터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러면 단위 벡터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것의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게 곱하고 곱하면 되는 거니까 A 크기의 제곱분의
a.b를 계산하고 거기에 a 벡터를 곱하면 된다. 자,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는 내적이고요. 여기는 그냥 곱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만큼이 뭐다? 스칼라예요. 그죠? 방향 앞에 있는, 방향성이 있는 벡터 앞에 있는 이 전체는 스칼라다. 왜 스칼라다? 여긴 내적이니까 결과치는 스칼라. 그리고 크기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스칼라. 그냥 상수값. 그죠? 그래서 스칼라 곱하기 벡터니까 결과적으로는 벡터가 된다. 그래서 이름을 벡터 사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B 위로의 A 사형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어디를 바닥으로 하고 어느 벡터를 아래로 떨어뜨린 그 길이 또는 방향까지 고려한 길이를 구할 것인가. 이것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스칼라 사용하고 벡터 사용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방향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용이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간단한 얘기죠. 바닥면에 어떤 물체가 있고 그것을 그림자를 만든다. 그림자의 길이를 구하는가, 그림자의 길이와 더불어서 방향까지 고려한 값을 구하는가. 그것이 이 둘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노테이션 쓰는 연습하면 되고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예제를 풀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가 있어서 1, 2, 3이라고 하고요. B라는 벡터가 1, 1, 2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때 A 벡터 위로 B 벡터의 스칼라 사형과 벡터 사형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A 벡터는 어떤 모양이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A 벡터는 1, 2, 3이다.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원점을 시점으로 하고 x가 1이고 y가 2고 g가 3인 이것을 다 통틀어서 그림을 그려준 위치. 그러면 여기쯤에 이렇게 찍히겠죠, 점이. 그러면 시점 원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화살표로 그은 이 값이 A 벡터라는 거예요. 자, B 벡터는 1, 1, 2니까 1, 1, 2라는 위치를 찾아서 원점에서부터 연결해주면 이게 B라는 벡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기하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위치를 잡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계산할 때는 문제를 일단 잘 보고 이 벡터 위로의 B의 사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 거예요? A 벡터 위로. 그러니까 A라는 벡터는 아래에 깔려 있다는 뜻이고 B라는 벡터가 그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그죠? 그리고 둘 다 지금 보면 원점이 시점인 거잖아요. 이렇게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A 벡터 위로의 B 벡터의 스칼라 벡터 사용을 구하는 거니까 그림자를 어떻게 만들면 된다? B의 끝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직이 되게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타다라고 생각했을 때 뭘 구하는 게 목적이다? 스칼라 사용은 B 벡터를 내려서 A 벡터 위로 내렸을 때 생긴 그림자니까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벡터 사용은 여기에다가 방향만 추가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칼라 사용 한번 봅시다. 자, A 벡터 위로의 B니까 어떻게 쓴다? A를 아래에 깔고 B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의 식은 뭐였죠? A의 크기 분의 A 닷 B였다. 자, 계산해 보세요. A 닷 B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A 닷 B 하면 자, 이렇게 곱하고 성분끼리 곱하고 성분끼리 곱하고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A의 크기는 얼마겠어요? 1, 2, 3이라는 성분을 갖는 벡터의 크기는 크기 우리 구할 때 어떻게 한다? 루트 성분 제곱의 합. 자, 그러면 얼마죠? 여기 9에다가 4 더하니까 13이고 루트 14인가요? 루트 14분의 9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스칼라 사용은 루트 14분의 9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벡터 사용은 이제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뭐만 하면 된다? 이 값에다가
즉 프로젝션 A, B 이렇게 써주면 결과적으로 루트 14분의 9라는 스칼라 사형 값에다가 뭐만 취하면 된다? A 방향으로, 즉 이 방향으로 방향만 준 것이니까 이 방향을 추가해 주면 된다. 방향 어떻게 한다? A 방향인데 A 방향 전체 주면 길이가 더 길어지니까 이 빨간색 길이만큼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뭘 곱해야 된다? 단위 벡터를 구한다. 즉 A 벡터의 단위 벡터를 구해서 곱해주면 된다. 이거였잖아요. 그럼 A 벡터의 단위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A 벡터 1, 2, 3에다가 그것의 크기 얼마예요? 루트 14를 나눈다. 이것을 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다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루트 14분의 9에다가 A의 크기 루트 14분의 A니까 A는 1, 2, 3 벡터예요. 자, 그래서 벡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숫자인 거 여러분 눈에 보이죠? 그래서 곱하면 얼마가 돼요? 14분의 9가 되고 거기에 1, 2, 3이 곱해지는 형태.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14분의 9, 14분의 18, 14분의 27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칼라 사형은 이렇게 스칼라 값이 나오고 벡터 사형은 벡터 값이 나와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자, 그리고 예제 1번을 보시면요. 지금 점에서 직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예요. 여러분 여기 직선이 아니라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점에서 이 주어진 평면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평면이랑 직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평면과 직선이라는 개념은 11장의 뒷부분에서 우리가 또 할 거라서 그 부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요 예제 풀고 넘어갈게요. 11.4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1.4절은 외적이라는 단원인데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설명한 것처럼 벡터에는 곱셈 연산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스칼라에서의 곱이 아니라 벡터에서는 곱셈이 두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하나가 내적이고 지금 소개하는 게 두 번째 외적이에요. 그래서 외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벡터 프로덕트라고 하고 또는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하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외적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보면 정의가 나와 있죠? 정의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죠? 어떤 용어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라고도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외적을 우리가 아우터 프로덕트라고도 불러요. 자, 일단은 우리 A와 B 벡터가 3차원 벡터라고 해봅시다. R3에서 정의되는 이렇게 컴포넌트가 3개인 벡터라고 해볼게요. 이때 A와 B의 외적 벡터 프로덕트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자, A 크로스 B라고 써져 있죠. 우리 내적은 기호가 어떻게 되었었나요? 이렇게 닷을 그려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색칠해서 표현했었죠. 외적은 곱셈 기호를 쓰시면 돼요. 이것을 우리가 외적이라고 하고 크로스라고 이름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A 크로스 B는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따라서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용어가 붙게 된 거죠. 자, 이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길게 마치 절대값을 쓴 것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의 이름은 행렬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과정이 바뀜에 따라서 행렬이라고 하는 구조를 아예 모르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행렬이 뭔지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행렬이 뭐냐면 행과 열로 구성된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 2, 3, 4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분이 이런 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채운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1, 2, 3, 4 이런 식으로 1, 2, 3, 4
다른 숫자여도 상관없어요. 어떤 숫자든 어떤 문자의 형태든 상관없이 행렬의 구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숫자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 제로, 1 이런 형태도 괜찮아요. 즉 어떤 형태냐면 지금 보듯이 마치 직사각형 모양 안에 숫자가 배열되는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모두 다 우리가 행렬이라고 불러요. 지금 보면 아주 작은 모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아주 크게 예를 들어서 111, 00, 뭐 0, 3, 4, 5, 1 뭐 이런 식으로 쭉 뭔가 숫자가 배열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을 몽땅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행렬이 이렇게 들어가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모양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모양 자체를 행렬의 사이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행렬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과목을 우리가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는데 행렬만 배우는 건 아니고요. 행렬하고 1차식에 대한 구조를 보고 그리고 이제 1차 연립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벡터와 그리고 차원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배우는 그 과목이 선형대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형대수학의 이제 기초가 행렬이라는 구조고요. 행렬은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를 또는 문자 모두 이렇게 배열하는 형태인데 배열이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의 배열이 되더라. 지금 보시면 정사각형 모양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도 있고요. 이런 직사각형 모양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행렬이라고 한다. 자, 이때 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에 있는 성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줄을 제가 가로로 그었죠? 이것을 행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두 개의 행이 존재하니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은 줄은 첫 번째 행, 그러니까 1행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줄 그은 것은 두 번째 행이니까 두 번째 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low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low라는 용어로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두 줄을 그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그어진 이 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 1열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열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그은 열은 2열이 되겠죠. 그래서 가로를 우리가 행이라고 부르고 세로는 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행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의 원소는 무엇이냐? 원소라고 하는 것은 행렬 안에 있는 구성 성분을 의미해요. 그러면 1행 1열의 성분은 뭐니? 라고 하면은 뭐가 될까요? 1행에도 있으면서 1열에도 있는 성분이니까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2행 1열에 있는 성분은 뭘까요? 2행에 있는 것 중에서 1열에 있는 것은 이 녀석이죠. 그러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행과 열의 성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 이 행열의 경우에는 행이 몇 개 있나요? 행이 1, 2, 3, 3개 있는 거고 열은 이렇게 한 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열은 3행 1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사이즈를 우리가 결정할 때는 행 곱하기 열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얘기해 줘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요 행렬은 사이즈가 뭐다? 2 곱하기 2 사이즈다. 행이 두 개고 열이 두 개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행렬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행이 하나 있고 열은 몇 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행 하나에 열이 세 개인 행열 1 곱하기 3 사이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는데 행렬은 기호로 봤을 때 이렇게 꺾어서 표현하거나 괄호로 표현해서 그 안에 숫자를 담아주는 거죠. 숫자나 문자도 괜찮다고 했죠. 문자가 들어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 D 괜찮아요. 이렇게 담는 형태는 다 행렬이에요. 자, 그런데 위의 시계 보시면 지금 이렇게 행렬 구조이기는 한데 뭔가 직사각형 모양이죠. 정사각형이죠. 세 줄이 가로로 있고 세 줄에
세로 성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삼행삼열에 대한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괄호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형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절대값을 늘어서 쓴 것처럼 늘어뜨려서 쓴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행렬식이라고 하고 행렬식은 우리가 디터미넌트라고 해요. 자, 그럼 행렬과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행렬식이라는 것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행렬은 구조 자체가 존재하는 거고 행렬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 방법이 있어요. 이 행렬식의 값을 구해야 하는데 행렬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자, A, B, C, D라고 하는 이행, 이열에 대한 행렬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것의 행렬식을 찾아라 라고 하면 행렬식은 기호로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래서 A, B, C, D라고 넣어요. 자, 그리고 이행, 이열의 행렬식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두 개를 곱하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빼줘요. 그래서 A, D 빼기 B, C의 구조가 돼요. 자, 그런데 삼행삼열의 행렬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옆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선형대 수학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행렬식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결과적으로 여러분 여기 아래 시계 보시면 A 크로스 B는 이와 같은 행렬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설명이 돼 있고 이 과정은 제가 설명할 거고요. 결과만 먼저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뭔가 되게 복잡하죠. 그런데 어쨌든 형태를 보니까 여기 컴마가 있고 세 개의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꺾인 괄호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 결과치는 뭐다?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벡터예요. 그쵸? 벡터인데 지금 성분들을 보니까 뭔가 굉장히 복잡하죠. A2, B3 마이너스 A3, B2. 두 번째 성분은 A3, B1 마이너스 A1, B3. 세 번째는 A1, B2 마이너스 A2, B1. 이거를 우리가 외우기는 너무 귀찮죠. 그러니까 외워도 괜찮아요. 외워도 괜찮지만 그 과정을 알면 여러분 이 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 행렬식을 먼저 보시고요. 이걸 우리가 행렬식이라고 한다. 디터미넌트라고 한다.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일단은 이렇게 첫 번째 행에다가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를 써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표준 기저 벡터라는 거 배운 적 있죠? I 뭐였어요? X축 방향으로의 길이가 1인 벡터. J는 뭐였냐면 Y축 방향으로의 길이가 1인 벡터. K는 뭐였어요? G축 방향으로의 길이가 1인 벡터를 의미했죠. 그것을 순서대로 써주는 거예요. 1행 성분에. 그다음에 2행에다가는 첫 번째 A라는 벡터의 성분을 써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A1, A2, A3. 왜냐하면 우리 A라는 벡터는 지금 A1, A2, A3가 성분인 벡터이기 때문에 이 벡터의 성분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써줬고요. 그 다음에 B1, B2, B3라고 하는 B라는 벡터의 성분을 그대로 넣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행렬식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계산 과정은 자, I라고 하는 벡터를 써주고 그 다음에 I가 포함되어 있는 행과 열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써주는데 어떻게 쓰느냐? 행렬식으로 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단 J라고 하는 성분을 써주고요. J가 포함되어 있는 행과 열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선 행렬식으로 연결해줘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K에 대해서는 K를 써주고 K가 포함되어 있는 행과 열을 제외한 후 나머지들을 가지고 와서 행렬 구조로 쓰는데 행렬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I, J, K 순서로 정리하는데 그 앞에 붙는 숫자들이 다 행렬식이다라는 거죠.
원래 처음에 시작은 3차원, 그러니까 3 곱하기 3 행렬에 대한 행렬식인데 그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은 위에 있는 성분들을 하나씩 곱하되 그 옆에다가 행렬식을 가지고 온다. 근데 그 행렬식이 이제 2 곱하기 2 행렬로 사이즈가 줄어들게 된 거죠. 이게 지금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A라는 벡터가 1, 2, 3이에요. 그리고 B라는 벡터가 1, 0, 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두 벡터 외적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A 외적 B라고 보면 되고 이때 I, J, K 순서대로 먼저 쓴 다음에 앞에 있는 벡터를 먼저 써주고 뒤에 있는 벡터를 성분의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자, I라고 하는 벡터에 대해서는 I가 있는 행과 열을 지워보고 나머지 성분을 행렬식으로 묶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J라고 하는 성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라고 했고 J를 붙이고 그 앞에 뭘 곱한다? J가 포함된 행과 열을 제외한 성분을 포함시켜주는 행렬식을 넣어준다. 그 다음 K에 대해서는 K가 있는 행과 열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11, 2, 0 이렇게 행렬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계산은 어떻게 한다? 자, 2 곱하기 2 행렬식은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뺀다라고 했어요. 그럼 2 곱하기 1에서 0을 빼니까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곱하면 1이고 곱하면 3이니까 빼주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인데 앞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j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곱하고 곱해서 빼주니까 0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성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I 앞에 있는 숫자 첫 번째, J 앞에 있는 숫자 두 번째, K 앞에 있는 숫자 세 번째. 그래서 2, 2,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벡터가 된 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의 결과는 뭐다? 벡터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위에 가서 일반화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 복잡한 식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자, 3차원 3 곱하기 3 벡터의 3행렬의 행렬식을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 되고 여기에서 이 부분 각각의 2 곱하기 2 행렬식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곱하고 곱해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식에서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지금 정리해 볼까요? A2 곱하기 B3 마이너스 A3 곱하기 B2 거기에 I라는 벡터를 곱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마이너스 이 빨간색 행렬식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곱하면 A1, B3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A3, B1 거기에 J 그다음에 더하기 K 벡터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행렬식 구해봅시다. A1, B2 마이너스 A2, B1의 K 벡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I, J, K가 보이고 이것을 우리가 벡터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I 앞에 있는 성분을 첫 번째 성분으로 그 다음에 J 앞에 있는 성분을 두 번째 성분으로 그쵸? 그 다음에 K 앞에 있는 성분은 세 번째 이렇게 벡터로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꺾인 괄호로 표현하는 방법 연습했었죠. 벡터 단원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대로 정리했더니 이런 식이 됐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고요. 지금 아래에서 우리 예제 푼 것처럼 A 외적 B를 계산할 수 있으면 되고 계산하는 방법 설명드렸죠. 이거 그대로 연습하면 돼요. 연습 문제 올라온 거에도 있을 거니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외적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외적의 정의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삼중적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외적에 대한 중요한 성질들, theorem 증명도 같이 해 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벡터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 벡터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5절과 6절에서는 직선과 평면에 대한 방정식을 구성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이 확립이 될 거고요.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는 것을 앞에서 쭉 이제 계산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뒤에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분을 알아야만 공간에서의 미분도 할 수 있고 적분을 알아야만 공간에서의 적분도 할 수 있는데 미분과 적분과 같은 기초적인 것이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도 만약에 복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내용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지금 막 뒤죽박죽 섞여서 뒤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 순서대로 여러분이 복습하시고요. 복습할 때는 무조건 문제부터 풀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고요. 읽어보면서 교재를 쓴 분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건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소설책 읽듯이. 그러면 '아 이거가 어떤 내용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기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나눠준 강의안과 강의 노트를 이용해서 예제도 한번 풀어보고 정의도 한번 되짚어보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를 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거니까 다시 돌아가서 개념 한번 보고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지금 복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이 쪼끔 더 쪼금 더 '나는 공부를 또 깊게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교재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교재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는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교재 여러분들 심심하면 대형 서점 같은 곳에 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학책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는 또 어떤 교재를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외적 이어서 할게요.